자, 오늘 23강 김훈의 시를 볼 텐데, 지난 시간에 김훈 작가 소개까지 하고 수업을 마쳤었거든요. 그래서 김훈 살짝 보고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은 김종직 문화에서 학문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사림학자들이 김훈을 보고 마치 신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더라고요. 20살 때 진사시에 1등 합격, 그다음에 23살 때 문과에 수석 합격, 그러니까 행시, 사시를 1, 2차를 전부 수석으로 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신사 갈 때 배가 풍랑에 막 뒤집힐 것 같았어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고요. 그리고 임금하고 경연할 때 임금이 막 화를 내면 다들 쫄아서 말도 한마디 못 하는데 이 사람은 임금 앞에서도 차분하게 일의 선후 관계를 따져서 임금을 설득시킬 줄 아는 그 냉철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형, 동생까지 해가지고 모두 고위직에 오른 엘리트 집안이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8세 무렵부터 뇌졸중이 와서 오래 사시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분이 지은 3월 3일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3월 3일, 우리야 그냥 3월 3일인데, 3일절 다음 날인데, 여기서 3월 3일은 음력 3월 3일이고요. 옛날에는 음력 3월 3일이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고려 때는 좀 제법 크게 치렀던 명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전통이 조선 때도 좀 남아 있어서 3월 3일을 찾아 먹는 그런 조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강남 갔던 제비 오는 날이라고도 하고 삼진일, 상사일, 답청절, 밟는 날, 푸르름을 받는 날이란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풀이 돋고 꽃들이 피어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한참 추웠다가 이제 봄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때를 즐기는 건데 이때 술도 마시고 꽃 구경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3월 3일이라는 시의 첫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재경, 배고, 우삼삼. 제주 제자가 여기서는 겨우 제자로 쓰였습니다. 겨우. 경은 경전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경자인데 여기서는 지나가다, 세월이 지나다, 길을 지나다, 지날 경자, 경과하다 할 때 경자입니다. 재경, 겨우 지났습니다. 무엇을? 105. 105를 겨우 지났습니다. 그럼 105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105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105일째 되는 날을 105라고 하는데 한식날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식날의 다른 이름. 양력으로는 4월 4일, 4월 6일 안에 들어가는데 한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풀이하면 겨우 한식 지났는데 이 말이 되죠. 재경배고 겨우 한식날을 지났는데 우삼삼입니다. 또 삼삼은 뭘 가리킬까? 3월 3일 가리킵니다. 겨우 한식 지났는데 또 3월 3일 삼진날. 겨우 한식 지났는데 또 3월 3일 삼진날. 이런 말입니다. 한식은 약간 그 봄이지만 겨울의 기운이 좀 남아 있는데 3월 3일은 완연한 봄 기운이거든요.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구절 객리 나감 세월엄. 나그네 객 속리. 나그네의 속인데 속을 제가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속이 상한다 할 때 마음으로 보고 나그네의 마음 나감 어찌나 견딜감 어찌 견디나 나그네의 마음이 어찌 견디나 세월엄을 세월은 요새도 쓰는 말 흘러가는 시간 세월엄 머물다 어, 세월이 머무는 것을
어떻게 견디나? 나그네의 마음이 세월이 머무는 것을 어떻게 견디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을까? 겨우 한식날 지났는데 또 3월 30날이 되었네. 나그네의 마음이 어찌 세월이 멈춰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을 견디겠나? 여기서 세월이 멈춰 있다, 세월에 멈춰 있다 이 말은 한식날이면 한식날을 즐겨야 되고 3월 3일이면 3월 3일을 즐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거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명절이 오면 그 명절에 맞게 계절이 오면 그 계절에 맞게 그 계절을 즐겨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3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차, 진, 양신, 고, 미주. 차는 보통은 또 차자인데 여기서는 우선, 먼저 이런 뜻입니다. 우선 차, 차 우선, 진, 쫓아가다, 쫓을 진짜인데 뒤에 뭘 쫓냐 보면 양신을 쫓고 있거든요. 좋을 날신입니다. 좋은 날. 우선 좋은 날을 쫓아. 3월 3일이라는 좋은 날을 쫓아. 좋은 날이 갖고 있는 그 좋은 특성들을 따라 이 말이겠죠. 우선 좋은 날을 쫓아서 고미주. 좋은 날을 쫓아서 하는 일이 삽니다. 무엇을? 미주. 좋은 술을. 날 좋으니까 좋은 술을 삽니다. 여러분들 요새 또 이번 봄에 저 예술관 뒤편 거기 뭐 막걸리 파고 하는데 막걸리 한잔 했습니까? 이번 봄에?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봄마다 아니고 늘 자주 가서 이제 수업 째고 마시는 술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학점은 안 나와도 운치는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도 봄날, 좋은 날, 날씨 좋을 때 좋은 술 마시면서 그날을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 좋은 날 쫓아서 좋은 술을 사고 행화서반 양청명입니다. 행화, 살구나무행 꽃화,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서방, 서쪽서, 두둑방, 살구꽃 두둑에서 살구꽃 핀 서쪽 두둑이겠죠? 살구꽃 핀 서쪽 두둑에서 양청렴, 청렴을 날리네. 푸르다, 푸른 발을 날리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살구꽃 핀 서쪽 두둑에서 푸른 발을 날리네.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이 푸른 발을, 지금 말하면, 그 차박 같은 거. 바깥에서 텐트 치고 날씨 즐기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텐트 대신에 청념을 쳐놓고 날씨를 즐기면서 좋은 술 마시는 겁니다. 그 청념을 햇빛 가리게 청념. 그러니까 오늘 3월 30일 너무 날이 좋으니까 좋은 술 사고 청념 준비하고 해서 서쪽에 살구꽃 핀 언덕을 딱 가가지고 거기다가 청념 쳐서 햇빛 좀 가리면서 거기서 술 마시는 겁니다. 전체 시 한번 보면요. 제목은 3월 3일 겨우 한식 지나고 또 삼진날 나그네 마음이 어찌 세월 오는 것 견디겠나. 어찌 이 좋은 날을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겠나. 우선 좋은 날 쫓아서 좋은 술을 사고 살구꽃 핀 서쪽 두둑에서 푸른 발을 날리네. 푸른 발 날리면서 햇볕 가려놓고서는 좋은 술 마시고 꽃 구경하네. 이 말이 되겠습니다. 3월 3일은 완연한 봄을 맞이한 기쁨과 그 이면에 자리한 나그네의 쓸쓸한 정취를 아름답게 교차시킨 작품입니다. 3월 3일은 우리에게 삼진날로 알려진 날입니다. 이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푸른 풀과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완연한 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겨우 한식날을 지나고 또 삼진날이 되었구나 라고 했는데요.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한식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봄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삼진날을 맞이한 순간의 감회를 드러냅니다. 타양이 홀로 남겨진 나그네가 흐르는 세월에 덧없음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가만히 갇혀 있을 수 없다는 듯한 답답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화사한 봄날의 배경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좋은 날을 맞이해서 맛 좋은 술을 사본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시는 좋은 날은 삼진날을 가리키고요. 살구꽃 활짝 핀 서쪽 언덕 너머로 푸른 발이 바람에 휘날리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자, 은은한 분홍빛으로 물든 살구꽃 그리고 삼진날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이 펼쳐놓은 푸른 발의 색채가 아주 생생합니다. 봄이 주는 생동감과 나그네가 느끼는 외로움을 술과 살구꽃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멋스럽게 풀어낸 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문의 또 다른 시 보겠습니다. 마도 주중 야자입니다. 마도, 말마자, 섬도자만 썼지만 대마도, 지금의 대마도를 가리킵니다. 마도, 대마도. 주중, 배 안에서, 야자, 밤에 앉아서. 대마도 배 안에서 밤에 앉아서. 대마도로 가는 배 안에서 밤에 앉아. 이 말이 되겠죠. 자, 대마도로 가는 배 안에서 밤에 앉아서 뭐 했는지 일구 보면요. 독, 개, 고봉, 침, 불안, 홀로 독, 개, 들다, 개. 혼자서 들었다. 무엇을? 고봉을. 외로이 봉을 들었다. 자, 봉은 대나무나 갈대, 거적, 대나무나 갈대 거적, 범포 따위를 만들어서 햇빛이나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배나 수레에 씌우는 덮개를 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사람이 쉴 수 있게 공간을 마련했고 그 공간에 비나 바람이 안 들어오게 덮어 씌우는 것을 봉이라고 합니다. 홀로 외로이 제가 번역은 덮개라고 했습니다. 봉자를 덮개봉. 홀로 외로이 덮개를 드니 독개고봉입니다. 심불안, 심은 베개, 불안, 편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홀로 외로이 덮개를 드니 베개도 편치 않고. 자, 요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봅시다. 대마도 가는 배 타고 가고 있어요. 잠이 쉽게 오겠습니까? 쉽게 안 오겠죠. 그래서 블라인드 켜고, 블라인드 열고, 밖에 한 경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두 번째 구절, 서풍일석, 만조한. 서풍, 서쪽 바람, 일석, 한 저녁. 서쪽 바람, 한 저녁, 만조한. 저물력, 만, 조, 물결, 조, 한, 차갑네. 저물력, 물결, 차갑네. 서쪽 바람, 한 저녁, 저물력, 물결, 차갑네. 약간 풀이해서 쓰면 한 저녁에 서쪽 바람은 저물력, 물결에 차갑네.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고 해서 덮개를 열고 밖을 보니까 저녁이고 바람 불고 물결은 차갑게 느껴지고 이런 감정들을 2구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3구 보겠습니다. 해천, 추색, 신무처. 바다, 해, 하늘천. 바다와 하늘. 추색, 가을추, 빛색. 바다와 하늘에 가을빛. 무처. 찾다. 무처. 없을무, 곧, 장소처. 무처. 찾아도 장소가 없다. 찾아도 곳이 없다. 바다와 하늘에 가을빛은 찾아도 장소가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바다만 보고 있으면, 하늘만 보고 있으면, 이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다만 보고 하늘만 보면 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바다와 하늘, 지금 배 타고 가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바다와 하늘밖에 없는데, 바다와 하늘 아무리 봐도 지금 가을인데 가을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이런 것을 신무처라고 표현했습니다. 찾아도 가을빛을 찾을 수가 없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고에서 각, 향, 반랑, 빈상간, 각, 도리어 각, 향, 향할 향, 반랑. 반랑은 성씨반 사나이랑, 반랑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요, 진나라 때 반학이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진나라 시대 때, 중국 진나라 시대 때 반학이 추흥부라는 가을의 흥치를 짓다, 가을의 흥치를 표현하다, 추흥부를 지었는데, 여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내 나이 32살 때 비로소 두 털을 보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두 털. 두 이자 털 못자. 두 털을 보았다. 이 말은 그 전까지는 한 털만 봤는데, 까만색 한 털만 봤는데, 이때 두 털이 되었다. 흰 머리가 났다. 두 털을 보았다. 흰 머리가 32살 때 났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반학을 관련하고 흰 머리를 언급하면 내가 빨리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 또는 내가 늙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도리어 반랑을 향해서 빈상간, 귀밑머리 빈, 윗상간, 귀밑머리 위에서 보내. 바다를 봐도 하늘을 봐도 가을빛이 하나도 없어서 찾지를 못했는데, 도리어 반랑을 향해서, 반학이 옛날에 머리카락이 센 것, 그와 마찬가지로 반학을 향해서 귀밑머리 위에서 보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도 바다에도 가을빛이 없더니만 내가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 내 머리에 인생의 가을이 와서 흰머리가 들어와 버렸네. 이 말입니다. 가을이 왜 계절로 바다에 하늘로 안 오고 내 머리카락으로 왔노? 서글프게. 이런 말이죠. 시 전체로 한번 보면요. 마도 주중 야좌, 대마도로 가는 배 안에서 밤에 앉아서 도깨고봉 침불한 홀로 외로이 배의 덮개를 드니 베개도 편치 않고 서풍일석 만조한 한 저녁에 서쪽 바람은 저물려 물결에 차갑네. 해천추색 신무처. 바다와 하늘에서는 가을빛을 찾을 곳이 없는데 각향 반랑 빙상간, 도리어 반랑을 향해 귀밑털 위에서 보내. 반랑이 흰머리를 처음 보고 추운불을 지은 것처럼 나도 거울을 보니 지금 흰머리가 나의 머리에 났고, 사람에 있어서 인생에 가을이 오면 흰머리가 나는데 나도 늙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감정을 담아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마도 주중 야자는 대마도로 향하는 배 안에서 밤에 홀로 앉아서 느끼는 쓸쓸함과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한 시입니다. 홀로 배의 덮개를 걷어 올리며 잠 못 이루는 화자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나그네의 외로운 처지와 깊은 불면의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때마침 불어오는 서늘한 저녁의 서풍과 차가운 밤물결은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독감을 또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화자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없는 바다와 하늘뿐이라서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는 단풍 같은 가을의 빛깔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도리어 자신의 하얗게 새어가는 귀밑머리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발견했습니다.
반학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자 이를 슬퍼하며 시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화자는 자신을 이 반학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넓고 아득한 바다에서는 가을의 흔적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자신의 머리칼에 내린 백발을 통해 세월의 흐름과 인생의 가을을 직시하게 되는 성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산대군의 시인데요. 자, 월산대군 앞에 한번 나왔었지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월산대군 조선 성종의 형이었습니다. 월산대군 이정, 이름은 이정. 월산대군의 할아버지는 세조고 아버지가 의경세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세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왕위 개슬서연 영순이였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현록대부로 임명되었고요. 그런데 어, 세조가 돌아가시고 그때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권신이 한명회였는데 한명회의 사위가 잘산군이었습니다. 월산대군의 동생 잘산군이었는데 한명회는 자기 사위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비 정의왕후의 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장자인 월산대군과 제한대군을 밀어내고 잘산군을 성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래서 차기 국왕 영순위에서 그냥 국왕의 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통성으로 따지면은 월산대군이 더 높거든요. 월산대군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만 잘못해도 왕으로부터 제거당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명에는 어, 월산대군의 마음을 달랠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사위를 왕으로 만들면서 월산대군에게 많은 재물과 토지를 하사합니다. 위로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월산대군은 뭐 경제적으로는 아무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월산대군도 야심이 없었던지 안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만족했는지 그 깊은 마음이야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고 학문과 문학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망원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여기서 문학 활동을 많이 했고요. 경사자집, 이러한 경전, 역사서, 제자서, 문집 이런 것들을 두루 섭렵하고 술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만 권의 서적을 쌓아두고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학적인 솜씨도 높아서 뭐 동문선이나 국조시산에 월산대군의 시가 수록될 정도로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 인수왕후 병간호를 하면서 몸이 상해서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병살까 하는 의문을 들기도 합니다. 워낙 21세기 대군 부인 봤습니까? 거기서도 독살의 위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3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월산대군이 영순이었고 그 다음 순위가 제한대군이었거든요. 제한대군은 좀 오래 살았습니다. 환갑 지나서 살았는데 제한대군의 특징은 좀 모자란 사람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처럼.
그래서 그거를 진짜 모자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월산대군하고 이렇게 오래 못 살고 죽는 거 보고 그냥 조심해서 그렇게 모자란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월산대군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심화고사입니다. 찾을 심 꽃화, 꽃을 찾다. 어디에서? 고사, 옛고 절사. 옛 절에서 꽃을 찾다. 심화고사입니다. 첫 번째 구절. 춘심 고사 연비비. 봄춘 깊을심. 봄이 깊어, 봄이 깊어. 고사 옛절에는 연비비, 연제비, 날비, 제비가 날고 날고. 봄이 깊어, 옛절에는 제비가 날고. 어, 기후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아열대 비슷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죠. 봄하고 가을은 짧고, 여름하고 겨울은 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위에 봄에 제비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비 보신 적 있습니까? 어, 제비 못 본 지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뛰어놀다가 제비하고 부딪히니까 아찔하고 이런 적 있었어요. 제비가 워낙 쏠사같이 밑에까지 막 날아다녀서, 제비 부딪힐까 무서워서 막 피하고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요새는 제비가 어디 있는지 정말 찾아도 볼 수 없고 그렇습니다. 봄이 깊어 옛절에는 제비가 날고 심원 중문 객도희 깊을 심. 자, 집원인데 여기서 집은 절집을 말하니까 절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깊은 절, 중문, 겹문, 중문에는 객도희, 나그네 객, 이를도, 도착할 도, 희, 드물 희. 나그네의 도착이 드문에, 절에 오는 손님이 드문에 이 말이죠. 그래서 번역을 깊은 절에 중문에는 이르는 손님 드문에 오시는 분이 적네. 3구 보겠습니다. 아자 심화 하이진 나아 본래자 나는 본래 심화 찾을 심 꽃화 나는 본래 꽃을 찾았는데 내가 이 옛 절에 온 이유가 꽃 구경하려고 왔거든. 그래서 심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본래 꽃을 찾았지만 화이진 꽃이 이미 다해서 꽃화 이미 다할진 꽃이 이미 다하다는 말은 벚꽃 구경을 갔는데 벚꽃이 이미 다 졌다 이 말이 되겠죠. 이때는 벚꽃이 아니겠습니다만 봄꽃 구경을 갔는데 봄꽃이 이미 다 져버린 겁니다. 심화 환작 석화기 심화 꽃을 찾았다가 환작 도리어 환작 되었다 되다자 꽃을 찾았다가 도리어 되었다 석화 애석해야 할 석 안타까워할 석 꽃화 꽃을 안타까워함이 되어서 귀 돌아가네. 꽃 찾아서 왔다가 꽃을 보지 못하고 아이고 꽃이 다 졌네 이렇게 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서 돌아오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찾았다가 도리어 꽃을 안타까워하게 되어 돌아가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씹보면요 심화고사 옛절에서 꽃을 찾다고요. 춘심고사 연비비 봄이 깊어 옛절에는 제비가 날고 심원 중문 객도희 깊은 절의 중문에는 이르는 손님 드문에 아자심화 화이진 나는 본래 꽃을 찾았지만 꽃은 이미 다해서 다 져버려서 심화환장 석화기 꽃을 찾았다가 도리어 꽃을 안타까워하게 되어 귀 돌아가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에 대해서 허균이 뭐라고 비평을 했냐면 비록
실없는 농담 같지만 마음속의 뜻은 좋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왜 실없는 농담 같다고 했을까? 자,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월산대군 이정이 지은 심화고사는 봄날의 아쉬움과 삶의 여운을 담아낸 시입니다. 늦은 봄날, 시인은 꽃을 찾아 고즈넉한 옛절을 방문했습니다. 사찰의 풍경은 고요합니다. 성큼 깊어진 봄 기운 속에 제비들만 지저귀며 날아다니고 깊은 사찰에 겹겹 닫힌 문 앞에는 찾아오는 손님조차 없어 쓸쓸한 정취를 나타냅니다. 정작 마주한 것은 이미 져버린 꽃잎들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시인은 허탈하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꽃이 진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의 순리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는 꽃을 안타까워하고 아끼는 마음을 품은 채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허균은 이 작품을 두고 비록 실없는 농담 같지만 마음속 뜻은 좋다라고 비평을 했습니다. 허균이 이 시를 실없는 농담 같다고 말한 이유는 시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구와 넷째 구에서 화라는 글자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 시 제법 봤지만 같은 글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5원절구, 7원절구 해봤자 글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글자 잘 안 겹치려고 하거든요. 같은 글자 겹치는 건 실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막 꽃다쳐 계속 썼습니다. 이걸 약간 장난삼아 지은 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다라는 심이라는 글자 역시 재차 사용하며 말놀이하는 듯 운율을 굴렸기 때문입니다. 심자도 몇 번 나오는 거 봅시다. 심 2번. 제목에서 또 나오고 3번. 제목 포함해서 심자도 3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꽃 화자도 많이 쓰고 차들 심자도 여러 번 써서 진지하게 지은 시 같지 않게 장난스럽게 지은 시처럼 보이는데 자,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을 대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킨 시인의 내면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다는 점에서 품고 있는 속뜻은 좋다라고 이제 허균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은 경쾌하지만 장난스럽지만 그 안에 담긴 사유의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월산대군 특유의 격조 높은 풍류와 유연한 마음가짐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월산대군의 다음 시 한식입니다. 한식날에 지은 시가 되겠죠.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한식 청명 2월천 한식과 청명 2월의 하늘. 자, 한식은 앞서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 양력으로 4월 5일, 6일쯤 되고요. 청명도 절기 이름입니다. 절기의 이름인데 양력 4월 5일 무렵에 드는 절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월 5일쯤이니까 음력으로는 2월 말 3월 초쯤 되고 한봄이죠. 한봄. 봄이 들어올 때입니다. 한식과 청명, 봄날의 2월의 하늘, 1, 2, 3월이 봄이니까 봄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달 2월입니다. 두 번째 구절, 동풍, 정원, 괴, 추천, 동역동 바람품, 동쪽 바람, 정원, 뜰, 집원, 뭐 정원은 요새도 정원이라고 쓰니까 그냥 번역 정원으로 할게요. 동쪽 바람 부는 정원에 걸려있다. 추천이 걸려있다. 가을추 일천천자인데 여기서는 가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네 그리고 일천천자도 숫자 천이 아니라 그네 천자입니다. 추천은 우리가 아이 때 탔던 그네를 추천이라고 합니다. 동쪽 바람 부는 정원에 그네가 걸렸네. 음, 유행
제과, 주루거, 화루거. 유자는 떠돌다 유, 앵자는 꾀꼬리 앵. 떠도는 꾀꼬리, 제과, 울다 제, 지나가다가. 떠도는 꾀꼬리가 울다 지나갑니다. 어디를? 화루를 울다 지나갑니다. 화는 채색하다, 그림 화자입니다. 루는 누각, 루. 누각에 단청을 칠한 것을 화루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떠도는 꾀꼬리는 채색한 누각을 울며 지나가고 뒤에 갈고자 붙여가지고 지나간다는 거 과자 하나만 써도 되는데 강조해서 거자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꾀꼬리는 채색한 누각을 울면서 지나가고 일수, 행화, 개, 정년 하나일 나무수 한 나무의 행화 살그나무 꽃은 한 그루 살그나무 꽃은 이 말이겠죠. 한 나무의 살그나무 꽃은 개, 정년 개 피어서 보통은 정치 정자죠. 정치할 때 정자인데 여기서는 정말 진짜로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곱다 예쁘다 곱네 피어서 정말 곱네 한 그루의 살구나무 꽃은 피어서 정말 곱네. 이 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한식이고요. 한식 청명 2월천 한식과 청명 봄 2월의 하늘 동풍정원 괴 추천 동쪽 바람 부는 정원에 그네가 걸렸네. 그네가 걸렸다는 말은 그네 타고 노는 봄이 되었네. 이 말입니다. 유행, 제과, 화루거 떠도는 꾀꼬리는 채색한 누각을 울며 지나가고 일수, 행화, 개, 정년 한 나무, 살구나무 꽃은 피어서 정말 곱네. 한식날 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를 보고 허균은 뭐라고 비평했냐면 향기로운 난초 향기가 온몸에 가득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향기로운 난초 향기가 온몸에 가득하다. 이것도 허균의 말이 아니고 허균이 유명한 구절을 가져와서 시를 비평한 건데요. 이거는 남사라는 역사책에 사람전이라는 글에서 유래했는데 황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온몸에 난초 향기가 난다라고 그 사람 인품을 극찬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 시에서 비평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풍류나 기품이 뛰어난 사람 또는 뛰어난 작품을 칭송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원어로는 방난경채입니다. 방난경채. 향초방, 난초, 란, 어, 다 두루두루하다. 경채, 몸채. 그러니까 난초가 그 사람 몸에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월산대군 이정이 남긴 한식이라는 시는 봄날의 정치와 애상적인 아름다움을 극도로 정제된 언어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시는 1년 중 가장 맑아진다는 청명과 찬 음식을 먹으며 조상을 기리는 한식 무렵의 봄날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식과 청명 찾아든 2월의 하늘이라고 첫 구절을 썼는데요. 그리고 봄바람 부는 정원에는 그네가 걸렸네라고 2구를 썼습니다. 여기서 봄바람, 동풍은 만물을 깨우는 따스한 봄바람을 뜻하며 그네는 한식날 여인들이 야외에서 즐기던 전통적인 봄맞이 놀이를 상징합니다. 떠도는 꾀꼬리는 화려하게 채색된 누각을 울며 지나가고 라는 구절에서 청각과 시각의 대비가 보이는데요. 봄을 알리는 버드나무 사이에 꾀꼬리가 붉고 푸르게 단천된 누각이를 울며 날아가는 모습.
화려하면서도 붙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봄날의 슬픔을 극대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 그루 살구꽃은 피어나 참으로 곱기도 하구나. 앞서 꾀꼬리가 날아가 버린 상실감 뒤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찬란하게 만개한 살구꽃의 아름다움을 강렬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허균은 이 시에 대해서 향기로운 난초의 향기가 온몸에 가득하다라는 비평을 남겼는데요. 제 나라의 황제가 뛰어난 기품을 지닌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온몸에서 난초 향기가 난다라고 찬탄했던 기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후 이 말은 문학 비평에서 인위적인 흔적 없이 풍류나 기품이 고도로 넘쳐나는 최고의 작품을 칭송할 때 쓰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허균이 이 시를 두고 난초 향기가 온몸에 가득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시 속에 귀공자로서의 격조 높은 풍류와 자연을 바라보는 섬세한 시선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또 왕족의 시를 보겠습니다. 주계군 이심원의 시를 볼 텐데 먼저 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주계군 이심원입니다. 태종의 고손자입니다. 태종의 고손자. 효령대군의 증손자. 효령대군, 세종대왕의 형이죠. 세종대왕의 형입니다. 그리고 평성군 이위의 아들. 그래서 왕족입니다. 그런데 왕족이면서 전필제 김종직, 살인파의 우두머리로부터 배웠습니다. 성종은 이심원을 총애했는데 당시에 간신으로 알려진 임사홍이 이심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간신과 충신은 잘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힘센 간신이 윗자리에 있으니까 힘 약한 충신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 간 동안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종신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면서 정의대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종이 돌아가시고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왕이 어질지 못하면 신하들이 고생입니다. 왕이 현명하지 못하니까 충신들이 몸이 피곤합니다. 이심원이 옆에서 연산군에게 왕족이니까 좀 더 말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직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왕이 아니니까 그 직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옆에서 간신히 임금의 판단력을 흐리니까 충신이 대역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비운 씨 복위 관련된 사화, 갑자 사화에서 연루돼가지고 사형을 당하는데요. 이심원 자신도 죽고 아들들도 다 사형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연산군 폐위된 다음에 복권은 됩니다. 조광조, 정강 이런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누명은 벗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그 충절을 평가받아서 정표도 하고 충경사도 배양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어떻게 평가하냐면 옛날에 하나라 은나라의 주왕이 무도했을 때 그 왕족 중에 비간이라는 사람이 주왕에게 가나다가 목숨을 잃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심원도 폭군인 연산군에게 가나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심원은 조선의 비간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충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광유고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주계군 이심원이 지은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운계사입니다. 구름은 신에게 절사, 가막산에 있었던 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계사에 가서 지은 시고요. 첫 번째 구절, 수음, 농담, 석, 반타, 나무수, 그늘은, 나무 그늘은 농담, 농하기도 하고 담하기도 하다 했습니다. 농담, 농은 짓다, 담은 열다. 나무 그늘이 짓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숲에 들어가 보면 햇빛이 비칩니다. 그 햇빛이 나무 가지에 가려서 그늘이 되기도 하고 나무 그늘에 살짝 해서 그늘이 좀 얕기도 하고, 요것을 짙은 그늘, 얕은 그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 반타는요, 석은 돌이고 반타는 단어인데 바위가 평평하지 않거나 기운 모양을 반타라고 합니다. 나무 그늘은 짙기도 옅기도 석 반타, 돌은 반타를 저는 기울었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돌은 기울었고. 두 번째 구절, 일경 영회 투 간아, 하나일 좁은 길경, 하나의 좁은 길, 산에 나 있는 좁은 길을 말합니다. 산에 나 있는 좁은 길, 일경, 영회, 돌다영, 돌다회. 산에 좁은 길이 있는데 그게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하다는 겁니다. 투, 간아, 이 구불구불한 좁은 길이 투, 지나갑니다. 어디를? 간과 아를 지나갑니다. 시냇물도 지나가고 산비탈도 지나갑니다. 하나의 좁은 길은 돌고 돌며 시내와 산비탈을 지나네. 일견영의 두 가나입니다. 진진청향 통비관. 자, 진짜는 보통 주둔지 할 때 진짜인데 여기서는 잠시 잠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진하면 이따금 잠시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따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진진, 이따금, 청향. 보통 이 청자는 비 온 뒤에, 비가 온 뒤에 날이 개일 때 이 청자를 씁니다. 날개일 청자. 말씀드린 여기서는 날갠다보다는 그냥 맑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향기를 수식하는 말이거든요. 향기는 비갠 것보다는 맑은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맑을 청, 향기향. 이따금 맑은 향기, 통비관. 통은 통하다. 비관, 코비자, 볼관자인데 비관은 콧구멍을 가리킵니다. 비관. 이따금 맑은 향기, 콧구멍을 통하니. 이따금 맑은 향기, 콧구멍을 통하니. 요지, 멀다요, 알다지, 멀리서 알겠네, 멀리서도 알겠네. 임하, 숲림 아래하, 숲 아래에 유잔하, 있을요, 나물 잔, 꽃화. 남은 꽃이 있다는 것을. 이따금 맑은 향기가 콧구멍을 통하니, 그러면 이 맑은 향기는 꽃향기라는 게 이제 드러나죠. 사고에서. 멀리서도 알겠네. 수발에 남은 꽃 있다는 것을. 시 전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계사, 운계사라는 절을 찾아가면서 지은 시로 보이고요. 첫 번째 구절, 수음 농담 석반타. 나무 그늘은 짙기도 옅기도 돌은 기울었고, 일경영해 투 간아. 하나의 좁은 길은 돌고 돌며 시내와 산비탈을 지나네. 진진 청향 통비관. 진진 이따금 청향 맑은 향기 통비관. 비관 콧구멍을 통하니. 요지 임하 유잔화. 멀리서도 알겠네. 숲 아래에 유잔화 남은 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뭐 한 봄은 지났는데 이 산에는 아직도 남은 꽃향기가
내 코를 자극하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주계군 이심원이 가막산에 있던 사찰인 웅계사를 찾아가며 지은 시입니다.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 깊은 산사를 향해 걸어가며 온몸으로 느낀 자연의 감흥을 한 폭의 산수화처럼 담아낸 작품입니다. 작가는 가막산의 깊은 계곡을 따라 웅계사로 향합니다. 우거진 숲속에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파고들어 나무 그늘이 어떤 곳은 짙고 어떤 곳은 옅게 얼룩져 있습니다. 발밑으로는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기울어진 커다란 바위들이 투박한 자연의 멋을 다합니다. 산사로 이어지는 오직 하나의 좁은 길은 구불구불 돌고 돌며 맑은 시내와 험준한 산비탈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이따금씩 맑고 청한 꽃향기가 날아와 코끝을 스칩니다.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후각을 자극하는 그 은은한 향기 덕분에 작가는 알게 됩니다. 저 깊은 숲속 나무 아래 봄이 남겨두고 간 마지막 꽃들이 아직 피어 있으니 초반부에 거친 바위와 울창한 그늘, 중반부에 굽이치는 숲길이 시각적이고 동적인 이미지를 주고요. 중반부에 이르러서 코끝을 통하는 향기라는 후각적 자극을 통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이심원의 다음 작품은 즉흥시입니다. 즉흥시. 어떤 즉흥시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일리, 춘우, 행화잔, 하나일, 얼룩소리, 한 마리 얼룩소, 한 얼룩소, 춘우, 봄비, 한 얼룩소, 봄비, 행화잔, 살굽고 남았고, 한 마리 얼룩소, 봄비, 살구나무꽃은 남았고. 그냥 단어를 툭툭 던지면서 주위의 전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룩소가 보이고, 봄비 내리고, 살구꽃은 아직 다 지진 않고 좀 남아있고. 두 번째 구절, 처처, 인경, 백수강. 처처, 곳곳에서, 인경, 사람인, 밭갈경, 사람들은 밭간에, 백수간, 흰 물, 빛나는 물, 간 사이에서, 사람들이 도랑 사이에서 밭을 갈고 있네. 물길 사이에서 밭을 갈고 있네. 세 번째 구절, 독립, 창망, 강해상, 홀로독, 설립, 홀로 섰네, 창망. 창망은 단어인데요.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창망,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강해상, 강과 바다, 상은 여기서 위보다는 옆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과 바닷가에서, 강 바닷가에서. 홀로 섰네, 멀고 아득한 강과 바닷가에서. 마지막 구절, 불승, 추창, 망, 삼상. 불승, 승은 이길 승. 자, 롯데는 어이도 졌습니다. 이기질 못합니다. 불승, 이기지 못합니다. 추창, 슬플창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망, 삼산. 망은 바라보다 망, 삼산. 삼산은요, 중국 전설에서 신선이 산다고 알려진 복례산, 방장산, 영중산 세 개를 합해서 삼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산이 나오면 신선의 경지 또는 이상향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삼산을 바라보네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슬픔을 이기지 못했을까? 즉흥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를 한번 볼게요. 즉흥시고요. 한 마리 얼룩소, 봄비, 살구꽃은 남았고 곳곳에서 사람들은
빛나는 물 사이에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나는 홀로 섰습니다. 멀고 아득한 강과 바닷가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삼산을 바라봅니다. 왜일까? 봄에 밭 가는 모습 아름답잖아. 그런데 그걸 보면서 왜 갑자기 슬플까? 이 시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 사람이 연산군 때를 살았던 신하라는 걸 생각하면 좀 이해는 됩니다. 워낙 정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뭐 농부들은 천진난만하게 생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잘못 가고 있는 정치판을 보고 있는 충신의 마음은 서글플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즉사는 비 내리는 봄날의 평화로운 농촌 풍경과 대비되는 시인의 쓸쓸하고 아득한 내면을 격조높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즉사는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나 마주한 상황을 즉흥적으로 감상을 읊은 시입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린 어느 날 대지 위로 따뜻한 봄의 기운과 함께 삶의 역동성이 피어오릅니다. 살구꽃이 아쉽게 지고 있는 봄날의 끝자락, 농부는 쟁기를 이끌고 소와 함께 밭을 갈러 나섭니다. 비가 내린 뒤 농가 밭의 고인 물은 봄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그 반짝이는 물줄기 사이사이로 부지런히 일구는 삶의 터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인은 아득하고 푸르게 펼쳐진 강가와 바다 위에 외로이 서 있습니다. 눈앞의 활기찬 농촌 풍경과 달리 시인이 마주한 세상은 끝없이 넓고 멀어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아득하기만 합니다. 주변의 평화로움은 오히려 시인의 고독과 슬픔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밀려드는 실망감과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시인은 저 멀리 신선이 산다는 전설 속의 삼산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삼산은 단순히 도교적인 이상향을 넘어 시인이 간절히 도달하고 싶었으나 끝내 닿지 못한 정치적 이상 또는 군주에 대한 그리움 혹은 어지러운 현실을 벗어나고픈 초월적 세계를 상징한다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